자, 먼저 멘토님들이 이제 답안 채점하면서 얘기했던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문제가 많이 어려웠죠? 근데 약간 의도했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 다루던 문제들에서 안 될 수 있던 것들, 그리고 또 특정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내보려고 했었던 이번 시험에 또 의도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모르는 문제들에 대한 방어에서도 그 특정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접근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았었고, 다만 너무 엉뚱하게 날아가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식별이 되니까 이제 방어를 하실 때도 내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틀로 쓰겠다라는 방어를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1교시든 2교시든 예를 들어 가지고 필정하셔서 여러분 느끼셨잖아요. 모르는 문제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에 대한 분량과 구성과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관점으로 쓸까 이런 방향을 딱 정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섞여 버리니까 확실히 틀렸다라는 게 바로 인지가 된다. 그래서 즉 방어적인 템플릿도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문제 유형별로 내가 자주 쓰는 템플릿 기반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을 때 이렇게 방어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단어를 가깝게 해서 점수를 좀 받겠다라는지 그 목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하나가 있었었고 이번에 또 특이하게 평상시보다 문제 번호를 실수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점수에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내 멘탈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 번호 그리고 각 문제별로 끝, 그 이하여배 이런 부분들도 기본이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꼭 쓰셔야 됩니다. 이제 묻는 게 많은 문제에서 이런 실수들이 나오는데 묻는 게 많다 보니까 묻는 것들을 이제 놓치면서 빠뜨리고 쓰시는 경우들이 종종 보였어요. 이제 그러면은 아무래도 점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신경 쓰시고 마찬가지로 묻는 걸 썼었을 때 분량 꼭 잘 조절해서 작성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 정의와 필요성 물었어. 정의와 필요성 네 라인으로 뚝 쓰고 넘어가지 마시고 좀 더 풍부하게 쓰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표 헤더에 보면은 그냥 이건 뭐 내가 뭘 쓰는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기술 내용 이거 안 됩니다. 표 헤더에도 내가 지금 뭘 쓰고 있는지 명시해 주는 게 가장 있어 보여요. 무조건 기술 설명, 기술 내용 이렇게 쓰시는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진짜 뭘 쓰는지 표 헤더에도 꼭 언급을 좀 명확하게 뭘 쓰시는지에 대해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책 제도. 자, 요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것들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서바이벌에서도 가이드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만들어내시는 건 알겠는데 너무 멀게 느껴지는 단어들을 차용을 해가지고 쓰시면은 뭐 3단락을 쓰셨든 4단락을 쓰셨든 얘는 관계가 없다라고 그냥 명확하게 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해서 올리는 정책이든 법이든 가이드든 인력이든 기술이든 그걸 3, 4단락인데 의견적인 측면에서 적으실 때도 좀 준비를 해서 있어 보이는 단어와 묻는 거를 연계해가지고 쓰는 요 구조도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시작이었고요. 이제 내용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정계수하고 수정된 결정계수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결정계수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회귀 분석에서 특히 다중 회귀 분석에서 그 모델에 대한 설명력을 판단하는 지표인 거고 이 수정된 결정계수는 독립변수가 많아졌었을 때 그 결정계수의 값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뭘 써요? 수정된 결정계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식에서 봐보시면 분모는 늘어났을 때 독립변수의 값을 제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명확하게 묻는 거 관점으로 묻는 걸 지금 뭘 묻고 있습니까? 많은 걸 묻고 있죠. 비교하라고 했고 수식의 관계성 말 그대로 수식의 관계성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수식의 관계성이에요. 결정계수에서 독립변수의 영향을 나눠주게 그게 분모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작성해 주시고 수식 쓰신 분들도 몇 분 보이셨거든요. 근데 틀렸어. 틀렸어.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비슷하게 쓰시더라고요. 자, 다음은 데이터 프로파일링입니다. 자, 정의 한번 봐볼까요? 데이터 소스에 대해 일련의 데이터 검사 절차 수행으로 데이터에 관한 중요한 정보와 통계치를 수집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파일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단어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럼 그 프로파일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앞에 데이터를 붙이시면 되고, 프로파일링이라는 거는 그 어떤 우리가 뭔가를 분석을 한다든지 혹은 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중요한 메타 팩터를 이제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럼 데이터에서 그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절차에 처음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메타데이터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그걸 제가 방금 메타와 팩터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이런 단어들이 이제 앞에 있어줘야 되는데 그냥 또 수집, 저장, 정제 그러면은 좀 더 단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방어하려고 쓰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측면에서의 그 메타라는 것들이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지만은 프로파일링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게 지금 분석 항목으로서 표현을 해놨고 누락값, 허용 범위, 허용값 목록, 문자열 패턴, 날짜 유형, 특수 도메인, 요율값 구조 그래서 이게 이제 메타 정보들로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기법으로서 컬럼 프로파일링, 크로스 컬럼 프로파일링, 크로스 테이블 프로파일링, 룰 밸리데이션, 패턴 어널리시스가 있습니다. 자, 이건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의 데이터 품질 진단 절차 및 기법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대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 샤프 지수하고 소로티니 지수. 유저님 이거 보셨어요? 어떻게 이걸 맞췄어? 와, 이걸 깜짝 놀랐어. 이걸 이걸 어떻게 맞출 수가 있지? 네. 요거는 이제 금융 쪽에 이제 업무하시는 우리 이상한 기술사가 이제 본인 업무에서 쓰는 단어들을 일부러 한번 집어 넣어 봤어요. 그래서 이게 IT 투자 기법 측면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좀 먼 내용인 거고 이제 금융에서 봐보시면 수익률을 다시 무위험 수익률을 초과한 수익을 총 위험으로 나누어 위험 대비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샤프 소르티노는 목표 수익률 초과분을 하방 위험으로 나누어 손실 위험 대비 성과를 나타내는 대표적 핵심 지표입니다. 그래서 유전님의 답안을 보니까 이 위험이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서비스들인 이제 사례까지 이제 연결을 해주셔서 점수는 잘 드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오늘 맞게는 쓰셨더라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내용 그냥 한번 살펴보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공지능 행동 계획은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게 이제 AI 고속도로 이제 시작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준비를 해왔지만 이제 아무래도 하드웨어적인 이슈가 있고 그 하드웨어적인 이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AI 모델링에 대한 구현을 이제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이 행동 계획 중에 이제 AI 고속도로가 지금 딴 것들이 먼저 시작은 됐지만 좀 부각이 좀 이제 뭐라고 해야지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부각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AI 기본법에 그리고 AI 기본법에서 지금 글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3대 역량 강화 방안 중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행동 계획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행동 계획의 인프라 영역 그리고 보안 영역들 다 지금 포함해 가지고 가고 있지만 AI 고속도로라는 단어는 누구나 고성능 AI 컴퓨팅 데이터 자원을 쉽게 활용해 AI 서비스를 만들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 기반입니다. 왜 인프라 기반이라고 했냐면 인프라를 포함을 하고 있고 그 다양한 정책들이라든지 그 서비스들도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쉽게 모두의 인공지능이란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 하겠다라는 관점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 봐보시면은 기반 인프라, 데이터 처리, 인재 양성, 광통신망, 그리고 보안 영역까지 아울러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저기 뭐야 정부 정책 관련된 그 내용에서 발췌해가지고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률 영향 매트리스. 요거는 좀 보면서 좀 답답했어요. 이게 무슨 뭐가 답답했냐면, 자,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계획 다시 리스크 관리 프로젝트 관리에서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이 지식 영역에서 리스크 그 절차를 여러분들 다 인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프로세스를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물으면 정성적 안에 이 PI 매트릭스를 써. 근데 왜 PI 매트릭스를 물었는데 정성적 리스크는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요게 좀 답답했었어요.
위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끄집어내고 그다음 뭐예요? 정량적하고 연계되잖아요. 그거 자연스럽게 끄집어내도 되거든요. 근데 그 앞뒤는 없고 PI 매트리스 그 쓸 거 그 뭐 쓸 거 더 없는데 거기서 뭔가 짜집어내고 있거든. 그래서 그게 좀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그 앞뒤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좀 이제 답안을 전개하시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벡터 레그하고 리즈닝 레그예요. 자, 벡터는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어떤 입력되어 있는 값들을 이제 벡터화 해가지고 그 벡터화된 값들에 대한 의미, 지금은 이제 맥락 기반, 이제 인텐트 기반의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그는 그걸 좀 더 성능적인 측면에서 할루네이션을 제거하는 그러한 기술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벡터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럼 어떤 의미일지, 그 리즈닝이란 단어를 붙였어요. 그럼 어떤 의미일지,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구분 안 돼 있습니다. 똑같이 쓰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고, 리즈닝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추론 AI라고 표현을 하고, 추론 모델 AI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그 추론이라는 단어가 뭘로 쓰이는지, 기술 요소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델에 대한 학습 방법들도 알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요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정의 읽어볼게요. 벡터레그는 사용자 지문의 벡터로 변환하여 지식 저장소에서 유사한 문서를 찾아내는 검색 기반 방식. 리즈닝 레그는 검색 전후에 추론 단계를 추가하여 복잡한 문제를 분리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봐보시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이 단어를 가지고 충분히 그 이해 상단에 요쪽에 있는 내용들은 이 단어 가지고만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전개할 수 있는 내용이고, 자, 우측에 봐보시면 여기 COT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TOT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리즈닝 모델의 주요 알고리즘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대표 기술 스택에 보시면 벡터레그는 랭체인인 거고, 마찬가지 리즈닝 레그도 랭체인 기반에서 랭 그래프 라이브러리를 사용해가지고 구현한다.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단락에 그래프 레그라고 해가지고 온톨리지 시식 그래프 기반의 레그까지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란 인지전 우리가 탈린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것도 요 걔네하고 비슷하거든요. 그게 기출이에요. 제가 그거 나왔었을 때 뭔 개소리야 했었었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 나왔던 토픽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또, 요런 AI 기반 인지전이라는 단어. 신 이번 전쟁에서도, 물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AI 활용도가 진짜 전쟁에도 효과를 보여준다라는 거를 첫, 뭐, 첫 보여준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여기 소프트정책연구소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정의를 했고, 그걸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AI 기반 사이버전, 인지전의 개요, 생성능 AI, 딥러닝, NLP의 급속한 발전으로 대규모 정보 생산 및 유포가 아니라 오타입니다. 유포입니다. 유포가 가능해졌고, 정의는 상대방의 인식, 판단, 의사결정을 교란, 조작하여 물리적 충돌 없이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 이게 AI 기반 인지전이고요. 그리고 여기 기술 상세히 보시면 딥페이크 이용할 수도 있고 AI 기반 소셜 미디어 분석 심리전 자동 하위 정보 생산 및 확산, 자율형 사이버 공격이에요. 자, 요것들은 요 비슷한 단어들로 만들어내시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물론 내가 죽고 사는 마당에 그것까지 갈 수 있을지 진짜 그게 잘 지켜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교사적인 답안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고 긍정적인 마무리까지 가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자, 반정교화 기법을 사례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요즘에 또 문제 유형들을 봐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빈출 토픽들에 대해서도 사례를 자꾸 끄집어내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매 초마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우리 멤버들이 이걸 좋아하지 않아. 어. 잘 알고 있는 단어, 그 키워드만 쓰는 것도 지금 너무 행복한데 그 아는 거를 못 쓰게 사례 기반으로 쓰라고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싫어한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여기 다양한 사례들, 근데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근데 의외로 또 이거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선택을 또 안 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례를 쓰라고 했어요. 문제를 끝까지 봤는지를 모르겠어. 사례를 안 써요, 안 써. 이게 근본적인 이분 문제에서 저희가 또 하나의 함정이었거든요. 역시나
제가 보니까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 5분의 1분들은 사례 개나 주시고 나는 반정규화 잘 알아. 뭐 어마어마했어요. 반정규화만 물었으면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근데 사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인터커넥트에 대해 설명하시죠. 이거는 기술 요소만으로도 여러분 진짜 여러 어마어마하게 쓰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만 좀 더 상위 수준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간 고속 고대역폭 네트워크로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를 실시간 공유 동기화하는 기술을 우리는 데이터 센터 인터커넥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술 항목들 전송 인프라 측면에서 고속 광 네트워크, SD-WAN, MPLS, RDMA, NV링크, 고속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 이 전송 프로토콜은 IWRP 또 뭐 있어요? NV링크도 있고 또 뭐 있죠? 어? 안 들려요. 뭐 뭐? 울트라 인터넷 그다 쓰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또 있어. 또 뭐 있어요? RDMA 여기 있잖아. 대표 사례로. 또 뭐? 인피니트 밴드 써야지. 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두 번째 관리 복구 부문 기술에서 데이터 복제 및 동기화, 재복구 및 고가용성, 암호화 및 보안, 그리고 데이터 수명 주기 관리 등 내용 전개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 자 BPMN 그리고 UML. UML은 뭐 할 쓸만한데 그죠? BPMN은 또 뭔 어디서 끄집어내 왔을까? 잘도 찾는다 그죠? 자, BPMN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기술하기 위한 표기법 노테이션입니다. 딱 영문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노테이션이에요. 근데 이게 실은 다른 말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BPMN이라고 약어를 쓰지만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냥 모델이라고도 해요. 아니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노테이션이라고 안 하고 그냥 뭐 표기 뭐 이런 식으로라도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처음에 문제를 내놓은 거를 제가 일부러 바꿔놓은 거예요. BPMN 그대로 풀 스펠링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럼 쓰실 수 있어요. UML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BPMN이 뭔지는 몰라도 단어 기준으로 썼어? 근데 내가 UML을 잘 알잖아요. 그 UML에는 다이어그램 많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반면에 이거 있다라고 표현해도 키워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상기시키면서 작성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적용된 온라인 분석 처리, 올레, 이것도 너무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주셨고 잘 쓰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쓰신 분들은 키워드 듬뿍 잘 발라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자, AI 드리븐 SDLC와 스펙 드리븐 디벨롭먼트. AI 드리븐 SDLC는 기획, 구현, 테스트,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통합해서 AI가 계획 수립 코딩 주도하고 사람이 검증하는 방식의 차세대 개발 방법 넣어 스펙 드리븐 디벨롭먼트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사양을 중심으로 AI 코드, 테스트 문서 자동으로 파생하여 생성하는 개발 방법론이에요. 개발할 것인가, 그걸 기반으로 AI를 이용해서 문서화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론 이제 그 개념적인 걸로 해서 풀어내기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런 문제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거 보면 그냥 제껴버리는데 왜? AI 드리븐 SDLC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스펙 드리븐 디벨롭먼트를 과연 이걸 산출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용해서 만드는 거야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들은 저기 AI 드리븐 SDLC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SDD 쪽에 봐보시면은 절차의 정의, 설계, 분해, 위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해라는 단어를 쓰는 단어 이제 토픽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단어들만 몇 가지 집어넣으면은 충분히 이제 공부하시는 데는 가능할 거다. 도구도 있어요. AWS의 키로, GitHub의 스펙킷, 자, 이런 단어들도 예쁘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IP 오버 DWDM. 우리 DWDM이면 뭐가 떠올라요? DR 떠오르죠, 그죠? 그래서 전송 계층 은 같은 중간 장비를 줄이고 라우터에서 DWDM으로 직접 IP 트래픽을 전송하는 통합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DWDM의 영역을 그대로 확장시킨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이 좀 중장거리에서 충분히 이제 활용이 되는 고속 네트워킹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 그게 뭐예요? 스펠링에 있는 것처럼 이제 IP 기반으로 동작을 한다. IP를 통합해가지고
늘렸다가 줄였다. 그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그 단어가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다중화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활용 계층이 아까 앞에 중간 계층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중간 계층이 백본, 그 데이터 센터가 연결. 보죠. 뒷모가 그 거리가 멀죠? DWDM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구성 요소에 보면 장비, 다중화라는 단어 얘기해 놨고요. 그 밑 다음에 강 트랜시버, 그리고 라우터 및 스위치, 광 증폭기, 그리고 SDN 컨트롤러 이런 것들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여기까지가 1교시였고요. 다음이 2교시. 자, 2교시도 펑션 포인트도 작성 절차, 이제 산정 절차까지 여러분들 쉽게 쓰시는데 트랜잭션 기능 식별 규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거든요. 가장 최소의 트랜잭션, 즉 기능을 일으키는 단위. 우리 교재도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ACID가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아주 그거 떠올려서 쓰시면은 충분히 다 쓰신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왜? 봐봐, 트랜잭션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DB를 처리하는 그 작은 단위, 그게 우리 최소의 논리 단위. 말 그대로 그게 트랜잭션인 거잖아요. 트랜잭션은 여러분 DB에서 뭐로 표현이 돼요? HID. 고 단위 일으키는 고 영역들이 다 트랜잭션으로 식별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개념보다는 EIOQ 그리고 FTR, RET, DT 그리고 IRF, EIF까지 지금 다 써주셔야 되겠네요. 오늘 빠져 있네요. 자, 그리고 절차 위번경 데이트라는 거 알고 있고, 요거는 이제 개개어 중에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산정 절차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고. 요게 바로 다음에 ACID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물었던 거고 그렇게 어려운 걸 묻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뒤에 거 보니까 그냥 짜증나서 손 안 대죠, 그죠? 자, AIOS, AI 중심의 컴퓨팅 자원, 모델, 데이터를 통합 관리 및 제어하는 차세대 운영 체제인 거고요. OS라고 했죠, 그죠? 아, OS. 자, 우리는 OS의 기능을 COS에서 오퍼레이션 시스템 중에 딱 첫 페이지에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틀린 내용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쓰셔야 되고, 그걸 가지고 쓸 수밖에 없고. 근데 AIOS라는 단어와 요즘에는 에이전트 OS라는 단어가 두 개 지금 혼용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둘 중에 하나로 명사화가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 에이전트 OS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쓰는 추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구성 요소라고 해가지고 그 중심에는 API가 있고요. 그리고 LLM이 있고요. 그리고 컨텍스트 매니저, 메모리 매니저, 스토리지 매니저.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우리 OS 기능에서 보신 거죠, 그죠? 후보 파장 메시 4명 기억나세요? 그거 그거잖아요. 후보 파장 뭐? 메시 4명. 오늘 두 좋은 도움을 왜 안 갖다 쓰고 네, 그리고 이제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OS의 두뇌는 뭡니까요? 커널이잖아요. 커널을 지금 묶고 있는 거고, 그럼 커널의 또 주요 기능은 뭐예요? 주요 기능. 자, 여기 보시면 이제 LLM이라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지만은, 그걸 연계해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리소스에 대한, 그 리소스를 교재에서는 풀어놓은 거죠. 그죠? 아, 그걸 관리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외에 있는 기능들도 이제 추가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OS,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 기반 플랫폼, 그리고 RHEL, 레드햇의 AI, 다시요. 레드햇의 엔터프라이즈 뉴스 AI, 이런 것들이 이제 에이전트 OS로서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 종류, 각각 특징, 스마트 그리드 필요성, 핵심 구성 요소, 에너지 저장 시스템 구성 및 스마트 그리드 적용 방안. 자, 요새 우리는 이 단어들을 이제 AI 기반으로 이제 배터리에 대한 절감, 그리고 이제 화재에 대한 예측, 이런 단어로 이제 BMS까지 연계해서 이제 기사로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제 전통적인 내용들까지 연계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실은, 우리는 현재 버전이 뭐라고 했죠? AI를 통해서 더 안정성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단어들이 지금 묻는 게 많기 때문에 어디로 가면 돼요? 강글이나 사달라고로 가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좀 바람으로 쳐다봤었는데 두 분인가 그렇게 작성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자, 다음은 뭐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은 필요성이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블랙아웃이란 단어 이번에 느끼시고 있죠? 어, 전쟁 때문에라도 지금 난리잖아요. 석유 없어가지고 발전소 못 잡아 돌리면은 전기
집으로 안 들어올 거고, 정전 날 거고, 냉장고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여름 되면 정부에서 뭐라고 해요? 전기 사용량 초과했어요. 이제 블랙아웃 터질 거예요. 자, 그거 이제 자율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스마트 그리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내용들을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전력 공급 안전성 및 정전 예방할 수 있어야 돼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핵심 기술, 이건 전통적인 키워드예요. 스마트 미터, AMI, 스카다 EMS, 팩트 HCA, VDC,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비클 투 그리드, 버추얼 파워 플랜트, 그래서 마이크로 그리드. 자, 이 중에서 AMI, 그리고 ESS, 버추얼 파워 플랜트, 마이크로 그리드는 꼭 별도로 기억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중에 이제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요게 이제 화제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우리는 BCP를 같이 공부를 하기도 했었었고. 자, 그 중에 핵심 세 가지 키워드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파워 컨디셔닝 시스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자,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AI가 들어가고 있죠. AI가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적용 방안이라고 해서 4단락에 썼어요. 그래서 지금 묻는 게 많기 때문에 묻는 것 중에서 보니까 4단락에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질문이 있어. 그럼 그걸 의도적으로 4단락으로 뺀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의 구현 방식, 망분리 주요 취약점, 시나리오 기반 망분리 공격 기법이 대응 방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싫어하시는 문제죠, 그죠? 갑자기 막 시나리오 쓰라고 하고, 그리고 또 맞는 대응 방안 쓰라고 하니까. 자, 전체적으로 망분리 취약, 환경 취약점의 개요라고 해가지고, 망분리 이렇게 좋은 건데 이렇게 완화시키고 있고, 다만 그 중에 망분리를 완화시킨다는 느낌보다는 망분리 자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가줘야 돼요라는 전체적인 문제의 맥락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럼 여러분들도 문제를 보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망분리 자체가 그냥 안전한 건데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 좀 더 다른 서비스들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얘는 다른 관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그 문제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거 얘기하는데 자꾸 제로 트러스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그 다음 얘기인 거거든요. 얘는 지금 관점이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시각은 이런 거예요. 출제자는 야 나는 망불리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쓰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야 망불리 문제 없고 그래도 제로 트러스트가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싸우자는 거지, 뭐. 이길 수 있어요, 채점관한테? 못 이겨요. 주의하시고. 자, 뭐, 나머지들은 앞에 망볼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셨던 내용이고, 주요 취약점, 미흡한 비밀번호 관리, 제로데이 어택, 패치 미적용, 그리고 구조적 측면에서 미흡한 네트워크 접근 제어, 업무방, 비업무반에 간 이제 접근할 때, 그리고 파일 업로드 취약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망 연계 이런 거 할 때. 자, 그리고 나서 시나리오 기반 망분리 공격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로컬 포워딩, 리모트 포워딩, 다이나믹 포워딩, DNS 터널링, ICMP 터널링, 이건 뭐지? 삭스5 오버, HTTPF, 인프라 기반 접근 제어 및 망연계 솔루션 탈취, 비밀번호 및 인증정보 재사용, 유출 가능한 비밀번호 패턴 사용, 버전 미관리가 있고요. 대응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경계 기반 대응, 흐름 통제 기반 대응, 신뢰 기반 대응.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이 이제 공공 SLA 이제 이것도 좀 한동안 계속 시끄러웠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지금 이제 가고 있고 그리고 안을 이제 제출을 했고 이 확장하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공공 SLA에 이제 과도한 요구사항이 과도한 품질 기준이다라는 거고 그걸 이제 서비스 제공자들에서 이의 제기를 한 거고 그 수준을 낮추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 시스템별로 해가지고 1, 2, 3, 4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1, 2등급은 필수, 3, 4등급은 공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목표 이제 기존에 이제 봐보시면은 1, 2등급은 목표 수준이 100%, 이 최소 기준 자체가 좀 더 이제 완화가 된 거예요. 최소 기준이 이전에는 뭐였어요? 99.9 그거였거든요. 이제 그걸 좀 더 이제 완화시키는 거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지표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이거 뭐 다 비슷하게 정도로 쓰실 수 있겠죠? 비슷하게 정도, 비슷하게만 써주셔도 손대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 이 실전에서도 과감하게 남이 안 풀 것 같은 문제들을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떨어지면 어떡할 건 멘토 네가 책임질 거야. 책임질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실제로 오늘도 괜히 되게 반가워하거든 지정관이. 되게 반가워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자, 그리고 뭐 위약금 뭐 여기 계산 기준 뭐 이걸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뭐 나올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에서 맥락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이전트 경계 개념 및 구성 요소 ANF, AMP, A2A, 뭐 A2P 뭐 이런 프로토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죄송해요. AP2. 자, AI 경계라는 단어는 에이전트 경계라는 단어는 AI 에이전트가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검색하고 조건을 협상하며 거래를 실행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입니다. 자, 그래서 에이전트 커머스라는 단어 우리는 알고 있고 이제 그런 단어들 연계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AMP가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협업하고 외부 시스템과 통신하기 위한 표준화된 네트워크 프로토콜. 자, MP의 상계층이 어플리케이션, 메타, 아이덴티티 앤 인크립티드 커뮤니케이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A2A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서로 다른 에이전트 간 통신 및 협업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키워드 제이슨 RPC 2.0 이런 단어들 같이 언급하시면 되고 여기 에이전트 카드하고 에이전트 디스커버리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결제까지 연계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만들어져 있죠? 그게 에이전트 페이먼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AP2입니다. 그래서 통신 절차를 보니까 사용자 권한 부여, 상품 탐색 및 장방 운임 구성, 결제 실행, 결제 처리 및 검증, 그 외 기술 요소로서 해서 뭐 TLS, SLS, DID, VDC, A2A 연계해서 쓸 수 있다. MC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결제 수단들도 호환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에이전트 간 자율 회복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략.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몇 가지 좀 챙겨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실행 무결성, 보안 위험 차단, 권한 통제, 신뢰성 보다. 앞에 있는 이 단어만이라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자, 이게 2교시였고요. 3교시는 바로 보면 자, 다 푸셨어요. AX.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글짓기 실력을 감탄을 하면서 근데 왜 이거 채점 하시는 분은 그렇게 웃으실까? 뭘 재밌는 거 쓰셨어요? 엄청 웃으시면서 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AX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AI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화를 AI 가속화하는 그 과정에 AI를 적용하겠다라는 게 궁극적인 아니, 방향인 거고 그 목적은 효과성인 거죠, 그죠? 그 효과성에는 다양한 게 있어요. 다시요. 생산성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안전 관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보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양한 능력을 이제 확장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초연결 행정 생태계, 행정 업무 자도화, AI로 사회 현상, 정책 효과 분석에 적용하겠다. 자, 추진 방법 해가지고 3단계 제시를 하고, 5단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황 진단, 전략 수립, POC 파일럿, 본사업 추진, 성과 관리가 있습니다. 자, 고려 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AI에 대한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알고리즘 책임성, 설명 가능성, AI, XAI, 개인정보 보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 추진 시 발생 가능한 장애 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제시를 하시오라고 했어요. 장애 요인이 기술 제도 그리고 조직적인 측면에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연계 그리고 기존 데이터에 대한 품질 및 가용성 그리고 제도적 장애 요인이 법제도 규정 불확실성 또 겹치는 제도들 정의되어 있지 않은 제도들 그런 내용들이 이제 AI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직된 법 제도 및 망분리 규제 그리고 조직 저항 및 AI 역량 부족 전문 인력 확보 유지에 어려움이에요. 그 매핑해서 대응 방안을 썼는데 실은 저는 요 구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물었으면은 그냥 가나로 나누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장애 쓰고 설명 간단하게 때리고 장애 가지고 와서 대응 방안 풀어가지고 쭉 쓰고 설명 간단하게 다는 이게 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많이 쓰기 싫으니까 이런 구조를 차용을 하시는 거 제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게 더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공을 위한 전략 제언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문제점을 그냥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한 내용을 다시 한번 터치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EU 디지털 제품 여건, 그리고 데이터 공급망 주요 구성 요소, 데이터 스페이스 필요성 및 데이터 스페이스 참조 모델. 자, 요거 전체적으로 맥락만 보더라도 서플라이 체인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인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 기준으로 해서 계속 얘기를 하셔야 돼요. 서플라이 체인 얘기하다 갑자기 AI 얘기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EU 디지털 제품 여건은 제품의 원자재 제조 유통 폐기까지의 전 생애 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QR코드 등에 담은 디지털 신분증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순환경제 구축하고 탄소 중립 달성하고 정보 투명성 확보하고 ESG 이행 도구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공급망에 대한 주요 식별자로 쓸 수 있어요. 라는 거죠. 그죠? 그걸 데이터 공급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데이터를 하나의 제품처럼 보고 생성, 수집, 가공, 저장, 유통, 활용, 폐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흐름이에요. 맞죠? 맥락이 맞춰지죠? 요건이 있어. 조금 요건에 대한 증명을 해. 그걸 이렇게 이력 관리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어. 그럼 이 체인상에서 얘가 어디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이 제품이 실제로 어디서 생산이 됐는지, 그거 이유에서 식별하겠다라고 만든 게 디지털 제품 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스페이스라는 놈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데이터 스페이스는 지금 봐보시면, 자, 이걸 과정에서만 보더라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필요성을 먼저 묻고 있고 참조 모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은 방금 그 과정들을 투명하게 연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라고 보기에는 공간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은 그걸 연결시켜주는 체계가 데이터 스페이스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체인은 만들어져 있잖아. 근데 영역이 다르고 국가가 틀리잖아요. 그 어떻게 해서 이제 통용할 수 있게 해줄 건데 그게 데이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 접근 권한, 정책 기반 자동 통제, 활용 이력 투명 추적, 활용 감사 기능, 보상 연동, 법제도 준수, 검증 기능, 분산형 데이터 활용 지원하기 위해서 데이터 스페이스라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계층은 뭐 이런 거 만들어내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은 데이터 계층, 데이터 거래 계층, 인증 계층, 의미 계층 뭐 이런 데다 메타 계층 뭐 이런 거 집어넣으셔도 돼요. 멀지 않잖아요. 그죠? 자신감 있게 꾹꾹 눌러 쓰셨으면 합니다. 자, 이것도 뭐 많이 쓰셨는데 이것도 보면 NFV, SDN 알겠어. 프로그래머블 네트워크는 도대체 뭘로 쓰셔야 돼? 이 또 괴로움을 제가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 우리 이상일사님 내일 이제 출제하셨을 때 목구멍에 뭐까지 나왔냐면 야, 씨, 너무한 거 아닌가? 막 약간 나왔다가 나오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말았는데 자, 각 기술의 등장 배경 근데 문제는 묻는 것 자체는 또 이제 딱 기본을 물어봐서 이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자, 각각 기술에 대한 등장 배경이에요. 자, 어떻게 해요? 기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의 충돌이라든지 그 트래픽 과부하에 대해서 어떤 이제 장애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고, 그걸 좀 더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네트워킹 영역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 영역들도 그걸 좀 더 자율적으로 이제 조정하고 구축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것만 보더라도 프로그래머블 네트워크는 실은 이 두 가지들을 융합해가지고 좀 더 자율적으로 쓰는 네트워킹 기술이라고 표현하셔도 충분히 맞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SLFV는 다들 잘 아시니까 보시면 프로그래머블 네트워크의 개념 보시면 네트워크 내부의 계산 제어 관리 기능을 삽입하여 동적으로 서비스와 동작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구조. 사용자 서비스 정책을 네트워크 내부 기능으로 반영 가능한 프로그래밍 가능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그 말이 맥락이 틀리지 않죠, 그죠? 충분히 예측해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단어들은 다 못 이건 누구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나만 왜 이럴까가 아니에요. 누구도 이게 명확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가깝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깝게. 그럼 얍삽하게 쓰는 건 뭐예요? 이 프로그램 네트워크 기술에 뭐 집어넣으실 거예요? SDN하고 NFV 집어넣으셔도 아무 말 못해요. 또 AI 집어넣으셔도 아무 말 못해요. 그죠? 그런 것들도 조금은 연계해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걸 다 보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자,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자, 이건 뭐, 이게 좀 그렇잖아, 그죠? 근데 항상 알고리즘이라서 왜 이게 그렇잖아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왜 이거에 대한 개요를 적었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씩 풀고 싶어. 근데 풀다 보면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과정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알고리즘의 주요 뭡니까? 연산식이라든지 방법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세 개를 다 물어놨, 뭐야, 네 개를 다 물어놨어.
쓰시다 보면 느끼셨을 거예요. 아, 이건 헬이구나. 어떻게 빠져나와야 돼? 도대체 어디서? 내가 여기서 이거 철수 전략을 어디서 멈춰야 되나? 아, 분명 경험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 조절을 해야 돼. 이거 다 그림 그리는 순간 끝이야, 끝. 근데 지금 뭐 반이 그러고 있는데 왜? 근데 그랬을 때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식별이 안 돼. 식별이. 그래서 하나는 아예 개념과 과정만 딱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진짜 사례 기반으로 보여준다던가 이걸 섞으란 얘기인 거죠. 섞으라. 이렇게 쓰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개요는 전체로 한번 묶어주시고 2에 2개, 3에 2개 이렇게 해가지고 핵심적인 단어 그럼 딱 그냥 핵심 키워드 기준에서 절차만 딱 보여줘도 충분하다라는 그걸 사례 나 이거 안다고 막 사례 막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 이해도 안 되는 사례 표현하지 마시고 주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작성해 주셨으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LLM 모델 테스트 이때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거의 다 작성을 하셨었거든요. 제가 근데 테스트를 하는 건 알겠어.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또 테스트 사례 쓰라고 하니까 A/B 테스트 막 이런 단어 다 썼어. 근데 이게 어디에서 막히냐면 1단락에서 막히고요. 절차에서 막혀요. 근데 의외로 3단락은 또 다 잘 쓰셨어요. 이거는 희한하게도. 지표도 다 끄집어내시고 테스트 기법들도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A/B 테스트 하는 거예요. 지표들도 뭐 로우기도 쓰시고 정밀도 정하고 알고리즘 뭐 분집에 대한 뭐 이런 것도 막 쓰시고 막 다 그건 너무 좋았는데 이 1단락과 이 과정 자체가 그냥 두 종류인 거예요. 자, 1단락 잠깐 제껴놓고 2단락에서는 그냥 테스트에 대한 절차를 그냥 딱 나래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AI스럽게만 테스트를 용어를 다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봐보시면 LLM 모델 테스트잖아요. 그럼 어떤 테스트에 방금 이 두 가지 좀 섞여 있어야 되거든요. 완전히 모델링 하는 과정을 너무 강조하거나 왜? 모델 테스트는 이 모델링 한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이거에 조금 간과하는 그런 상황들도 좀 보였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은 특정 문서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LLM 모델 테스트 절차는 테스트 계획 수립하고 테스트 데이터 셋 구성하고 기능 테스트하고 안전 윤리 테스트하고 성능률 테스트하고 레그 통합 테스트하고 배포 후 지속 평가. 뭐 여기에서 이제 레그란 단어를 그냥 이제 모델링 측면에서의 성능 테스트, 테스트 데이터 기반으로 성능 테스트, 다시요. 테스트 셋 기반의 모델의 성능 테스트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전개하시는 것도 이제 충분히 맞다고 봤지만은 아까 그 관점들은 지우기가 좀 이제 모호하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즉 이런 거야. 교육사는 너무 어렵지 않아요. 내가 했는 거를 AI와 좀 융합을 하면 끝나는 거다. 근데 다만 이제 LLM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LLM에서 최소 뭐 이제 이제 내가 상상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LLM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파인 튜닝에 대한 파라미터에 대한 어, 분리 테스트 이런 단어까지는 알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싸 이런 관점들이 아예 없는 것들이 좀 많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적당히 좀 섞여 있어야 된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보시고, 자, 그리고 피지컬 AI. 이거는 좀 자세히 보세요. 계속. 모든 피지컬 AI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피지컬 AI는 인공지능 디지털 영역을 넘어 실제 물리적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하며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차세대 지능 시스템입니다. 자, 핵심 기술 요소,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물리 기반 학습, 디지털 트윈, 통출 시스템 모델링, 미분 가능 물리 엔진, 다중 센서 데이터, 센서 퓨전, 컴퓨터 비전 기술, 딥러닝 센싱, 증강 비전, 액추에이터 시뮬레이션, 심2 리얼. 요즘엔 최근에 보면 심2 리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시뮬레이션 2 리얼이라는 단어인 거고. 대신에 이 안에 개념들을 봐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 갔어 단어? 뭐지? VMA였나요? VMA 맞아요? 이상한 왜 이렇게 낯설지 VMA랑 그렇지. VLM, VLA. 자, 그리고 그 디지털 트윈 연계 그게 뭘로? 심투 리얼로. 요 단어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연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융합 인지 흐름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 산업별 적용 사례들도 뭐 이들은 뭐 소설가야. 뭐 아주 뭐 다들 로봇이야. 뭐 로봇이 뭐 개로봇 뭐 전투 로봇
파이팅. 자, 3교시 됐고, 4교시가, 자, 뭐, 아직 이거 보지는 않고 제가 왔지만, 추측 건데, 아무도 안 풀었다, 이거는. 이건 제가 볼 때 아무도 안 풀었다. 아주, 푸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 우리, 여기, 수수하게 생기신 분은 어떻게, 왜 푸셨습니까요? 네. 아셔요? 저 가서 검증해 볼 거예요. 아시겠었는지. 좋습니다. 그래요. 또 이런 분들은 이제 또 특장점이 될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걸 쓰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냐면은, 야, 10번째 중에서, 그죠? 이제, 일단, A10의 예외적 조건에 O 처리를 정의를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CWE 주요 사례까지 조치 방안까지 작성을 하래요. 그래서 실은 이거는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만들어내면 되는데 이제 이런 단어들이 실은 우리가 약간 겁을 먹는 단어들인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사례들은 그냥 있는 것들 내가 이제 뭐 상상을 해서라도 얼추 비슷하게 쓰면 몰라 치정을 찾아볼 수도 없어. 실은 이 문제 자체도 그렇게 좋은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왜? 이건 답이 없거든.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게 또 장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실은 이런 전문성 있는 내용들로 대응 방안을 쓸 수 있느냐?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이게 경험이 없으면은 작성이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생성 AI의 편향성 발현 사례와 문제점, 그리고 편향성 완화하기 위한 기술 해서 AI 편향성은 뭔데? 이거 해결해야 돼. 문제점이 있어라고 일단락에 이야기를 했고 사례라고 해가지고 언어 모델의 자산 및 직업 예측 편향, 사회 고정관념 재생산, 차별적 알고리즘 적용, 오류 데이터 학습, 이 따른 문제점, 사회적 불평등, 고정관념 강화, 정보왜곡 및 환각, 데이터 오염 및 신뢰도 저하, 안전 위협 등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완화 기술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이제 어, 주제에 맞는 어떤 이제 주제에 맞는 모델에 대한 튜닝이라든지 그 재학습 이제 요 관점으로 해서 먼저 작성을 하고 그리고 혹은 모델을 최적화하는 측면에서 구분해서 작성하셔도 충분히 좋은 답안이 나오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는 학습 단계별 완화 기술에서 불균형 데이터 처리, 가중 취재 부여, 라벨링 교정, 절대적 폐랑 제거, 공정성 제약 학습, 인계값 재설정, 동등한 승산 적용, 보정된 예측, 모델 편향 완화 기술 측면에서 평가자 다양성 확보, 맥스민 리워드 적용, 컨스트럭셔널 AI 병행, 그리고 앙상블 모델 적용 등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들 다 내용 아시는 거죠, 이거는. 도메인 무결성 제약 규칙하고 릴레이션 무결성 제약 규칙을 묻고 있는 내용이고 어떤 릴레이션에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의 전후에 대한 값을 이제 비교하거나 그 일치성, 그 일관성을 이제 보장하기 위한 규칙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도메인과 릴레이션 무결성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이걸 또 사례 기반으로 쓰라고 하니까 이제 짜증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근데 이거 제가 이제 추측한 건데, 이 사례를 분명히 교재에 있는 그 코드 레벨로도 분명히 섀도우 SQL 기반으로 작성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겁먹지 마시고 의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많이 쓰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특징 및 구성 요소, 그리고 SSD의 HDD 비교,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SSD 발전 방향. 자, 이거는 예전에 HDD 얘기할 때하고 똑같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자, SSD 나오고 나서, 이거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인데, 어쨌든, 그 나오고 나서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 야, HDD 앞으로 안 쓸 거야라고 했거든요. 안 그랬어요. 더 고가가 왜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더 비싸지는 그런 이제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SDD가 좀 더 이제 용량적인 측면에서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고속 밴드위스와 연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HDD가 없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그 필요성과 그 역할에 맞춰가지고 동일하게 활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AI라는 단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AI라는 측면에서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드라이브가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될지,
그 발전 방향으로 해가지고 상상해서 쓰셔도 충분히 좋은 답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흐름 정리하는 연습하신다 생각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이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목적 및 개정사항, 개인정보 영향평가 단계별 수행 절차. 자, AI 시스템 생명 주기별 개인정보 보호 평가 항목. 자,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것도 준비를 했었던 내용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개인정보 영향평가.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뭐야? AI 기본법에서 나오는 고역량 인공지능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죠. 그죠? 아, 그래서 근데 실은 이제 최근에 이 영향평가는 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대부분 문서를 검색해 보면 아마 아실 텐데 아마 이걸 법제도 수업하면서 이 내용들이 다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새로운 정보 시스템이 도입이나 변경 시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확인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적 절차 개보법 제33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됐냐? AI 특화 평가 체계를 도입하겠어라고 만들어준 거고요. 유형 기반 평가 강화하겠어. 공공기관 의무 구체화하겠어. 뭐 LLM 도입하는 그 과정에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두 가지 목적과 개정 사항이었고요. 단계별 수행 절차라고 해가지고 사전 준비, 영향평가 수행, 이행 단계.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고, 자, 우리 PIA라는 단어 알고 있죠? 그거 지금 그대로 묻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 영향평가. 그래서 그 흐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I 시스템 생명 주기별 개인정보 평가 항목이라고 해가지고 명시되어 있는 단어들, 기억나시죠? AUP라는 단어.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면 안 되는데. 이거 기억나셔야 되는데. 있어요. 이거 봤던 내용이야. 네, 그래서 수집의 적법성, 기업 정보 필터링, 개인정보 이전 시 법적 중고성 검토, 보유 및 파기 기간 설정, 보안 취약점 대응이 AI 시스템 학습 개발 시에 평가 항목이고요. 운영 관리 측면의 책임 거버넌스 투명성 확보, 이용 방침, AUP 공개, 권리 보장 및 신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TO. 자, 그리고 CBDC. 최근에 이제 CBDC 한강 프로젝트 우리 없어졌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2차 프로젝트 수행을 합니다. 누가 수주했어요? 네, CNS가 수주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터치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증권, 증권에 대한 토큰화도 이제 STO라는 제도, 그럼 이제 그게 RWA라는 연계해가지고 서비스가 되는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묻는 거는 블록체인의 개념과 주요 기술. 왜? 얘가 다 블록체인을 근간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맥락이 돼 있네요. 그죠? 이건 1달러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좋아하시는 형태로 쓰시고, STO는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하며 실물 자산을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RW라는 단어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비교는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에이전티 계열과 디지털 화폐 결합. 자, 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과연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까? 라는 사고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디지털 화폐라는 거에서 아까 우리 앞에서 봤죠? 이제 에이전트 커머스. 이제 그거 거래할 때 얘가 자동화 연계되어 가지고 화폐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거야. 이거 어렵게 이제 흐름을 잡아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활용 측면에서만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A가 상품 탐색 구매 결정 결제까지 수수 수행하는 에이전트 계약 기반 디지털 화폐 자동 결제 시스템이 가능해요라고 그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잠깐만요. 저한테는 박수 치지 마시고 자, 고생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한 가지만 공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월요일 날 139회 시험 접수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 접수는 당연히 월요일 10시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그 장소를,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를 이제 아쉬워하지 마시고, 10시 되면 바로 접수를 하시고, 본인이 고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수들끼리 같은 장소에서 시험 보지 마십시오. 꼭 흩어져서 이제 시험 응시하실 수 있도록 그것도 서로 이제 서로 배려해 주시면서 신경 쓰시면서 그렇게 신청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